마하3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배운 전술 지침서 교범대로라면 그 순간 수도권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단 40cm 오차로 막아냈습니다. 핵무기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알렉산더 루이스 해외합동평가단 소속 군인입니다. 지난 15년간 나토 훈련장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안전은 핵으로만 지켜진다. 핵이 없으면 무력하다. 이것이 제가 외운 첫 번째 교범이었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말했죠. 핵도 없는 나라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어? 하지만 서울 상공에서 본 장면은 제 오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핵은 공포로 묵지만 좌표는 방패가 되어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경례했습니다. 두려움이 존경으로 바뀌는데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과 방패, 무엇이 진짜 안전을 만든다고 보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날의 경험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서울 외곽 숙소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활주로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걸려 있었고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초청 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 한국합동훈련본부 박민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험 초청. 하지만 본문에 굵게 적힌 문장은 도발적이었습니다. 핵보다 더 확실한 방패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핵보다 확실한 방패? 있을 리가 없지. 컵을 입술에 댔지만 커피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제 교범 첫 페이지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안전은 핵으로만 지켜진다. 15년간 나토 훈련장에서 수백 번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상호확증 파괴, 절대 억제력, 핵 우산. 이것들이 진짜 평화를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70년간 전쟁 없이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시 40분 출입 게이트 B3. 보안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지문 인식, 망막 스캔, 금속 탐지까지. 일반적인 군사 기지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 기밀사항입니다. 촬영이나 녹음은 금지됩니다. 기밀이라니 뭘 그렇게 숨길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거대한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촘촘히 움직이고 있었고 각 점마다 숫자와 기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게임 화면 같았습니다. 안내 장교 이현우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점들은 모두 같은 절대 좌표를 씁니다. 오차는 1m 이내로 통제됩니다.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만약 적이 전파로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사이에선 그걸 재밍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강한 전파를 쏴서 레이더와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거죠. 마치 눈앞에서 강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하거나 귀 옆에서 큰 잡음을 틀어 대화를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좌표를 한 줄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채널을 겹쳐 씁니다.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가 이어받죠. 마치 여러 길로 나누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겹쳐 쓴다. 교범엔 없는 방식이군. 사실 감탄보다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전에서 정말 통할까? 8시 5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통제관 정다연 대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방공, 해상, 지상 통합 훈련입니다. 위협체는 북서쪽과 동해 상공에서 동시에 진입합니다. 예상 속도는 마하 3, 고도는 15km입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장교 마르틴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핵 없는 군대가 뭘 보여주겠어? 기껏해야 몇 발 막는 신용이겠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확인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마르틴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나토에서 배운 건 명확했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억제력도 없다. 억제력이 없으면 안전도 없다. 이것이 냉전 이후 서방 군사 전략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브리핑룸 뒤편에서 일본 자위대 장교 다나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 우리도 이지스함에 비슷한 걸 갖고 있지만 100% 신뢰하긴 어렵죠. 결국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닙니까? 프랑스 해군 장교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핵 억제력이 가장 확실한 방패죠. 상대방이 아예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방어입니다. 영국 공군 장교 제임스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핵무기 수십 발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핵 보유국에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절대적 위력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관제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1950년 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 그리고 지금의 서울 야경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현우가 설명했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잿더미였습니다. 인구 4분의 1이 죽거나 다쳤고 모든 도시가 파괴됐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마르틴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핵무기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결국 미국 핵 우산 덕분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이현우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외였습니다. 한국 장교가 핵 우산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기 마련인데 이현우는 달랐습니다. 오전 9시 경기도 북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적이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연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베테랑 군인 같았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각상처럼 정확한 자세였습니다. 통제소장 김준호 대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건 우리가 70년간 갈고 닦은 방어의 정수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발사대, 지휘 통제소가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시설이 정확한 거리와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도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였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규모보다는 정확도에 집중했습니다.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핵은 넓은 지역을 파괴하지만 우리는 점 하나를 정확히 막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점 하나를 정확히 막는다.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관측소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만약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온다며? 포화 공격이라고 하죠. 그것도 오늘 확인하시게 됩니다. 김대령의 답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관측소에 앉아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미사일 발사대들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각각의 발사대마다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그들이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좌표 확인입니다. 오차 1m라도 생기면 요격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마하 3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맞추려면 발사 각도가 0.1도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0.1도.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100km 거리에서 0.1도 차이면 약 200m 오차가 생깁니다. 그럼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m 오차면 실패라. 핵무기라면 1km 오차도 상관없을 텐데. 핵무기의 파괴 반경은 수 킬로미터니까요. 오전 10시 30분 실제 훈련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 상병 박성민이 설명했습니다. 적 미사일은 마하 3 속도로 진입합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90초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90초를 넘기면 수도권이 위험해집니다. 다나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90초로 충분합니까? 탐지, 추적, 발사, 요격까지 90초면 너무 짧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이 위험해집니다. 박성민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의 각오가 남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정말로 사람이 죽는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통제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운용병들이 헤드셋을 끼고 각자 맡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타겟 확인, 방위각 315도. 풍향 북서풍 초속 7m. 기압 1013헥토파스칼. 발사 준비 완료. 짧고 정확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군말 하나 없이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기계적 정확성이었습니다. 마치 로봇이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전쟁은 달랐습니다. 핵무기의 공포로 상대를 위축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심리전, 정보전, 외교전이 실제 무력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정확성, 위협이 아니라 방어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침착해야 합니다. 실수할 기회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말에 통제소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5분 후 훈련 시작합니다. 김대령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55분. 제 교범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경보음이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통제소 메인 스크린에 붉은 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작은 점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파괴력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겟 포착, 거리 150km, 속도 마하 2.8 상승 중. 운용병의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피에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베테랑 해군 장교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거리 120km, 고도 15km 유지, 속도 마하 3.1로 가속.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점 하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파괴력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르틴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핵무기가 있다면 상대가 아예 쏘지도 못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진짜 힘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80km, 요격구역 진입, 풍향 변화 감지.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바뀐 거죠. 미사일의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통제소 안에 모든 사람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김대령의 음성이 통제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10, 9, 8. 저는 손목시계의 초침을 봤습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초침 소리와 동조되었습니다. 7, 6, 5. 제 심장 박동이 카운트다운과 맞춰 뛰었습니다. 옆에서 다나카가 숨을 멈췄습니다. 피에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임스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 3, 2.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핵무기였다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상대가 아예 시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1. 발사.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았고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유리창이 진동했고 바닥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두 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과 파란 점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마리 새가 하늘에서 만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요격 미사일 정상 비행, 목표와의 거리 40km. 30초가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30초 중 가장 긴 30초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거리 20km, 10km, 5km. 두 점이 거의 겹쳐졌습니다. 화면에서는 점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물체들이었습니다. 충돌 임박 3, 2, 1. 충돌. 스크린에서 두 점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확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목표 파괴 확인, 오차 40cm.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모니터까지의 거리보다도 짧은 오차였습니다. 제 팔 길이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하 3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40cm 오차로 맞춘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마르틴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조작한 건 아니고? 김 대령이 우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동시에 5발이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5발이라니.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핵무기가 있다면 상대방이 5발을 동시에 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시작합니다. 김 대령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붉은 점이 3개 나타났습니다. 마치 붉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중 목표, 동시 진입. 시간차 5초 간격.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나도 어려웠는데 3개라니.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오니까 더 복잡했습니다. 통제소 안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운용병들의 손가락이 더 빨라졌고 보고도 더 정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목표 1, 2, 3 확인. 요격 미사일 3발 발사 준비. 이번에는 3번의 발사음이 연달아 들렸습니다. 건물이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스크린에서 파란 점 3개가 붉은 점 3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6개의 점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30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 1 파괴 오차 23cm. 목표 2 파괴 오차 67cm. 목표 3 파괴 오차 31cm.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1m 이내의 정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70년간 준비해온 방어의 모습이라는 걸. 훈련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던 상식과는 너무 달라. 다나카도 합류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긴 해. 하지만 결국 수동적인 방어 아닌가?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거잖아.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핵무기가 있다면 애초에 공격당할 일이 없었을 거야.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도 있고.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배운 교범에 따르면 핵무기는 최고의 억제력이었습니다. 상호학증 파괴,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힘. 적이 공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패.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달랐습니다.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억제력 차원에서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김 대령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사는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핵무기는 끝을 전제로 한 무기였습니다. 모든 걸 파괴해서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최후의 심판과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지키고 막고 계속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훈련이라니 뭘 더 보여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어떤 훈련일지 예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점심 식사 후 다른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를 모방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건물들, 도로, 심지어 지하철 입구까지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학교, 병원, 상가까지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간인 구조훈련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구조훈련이라니 저는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모두 적을 막는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구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훈련 지휘관 이소영 중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적 미사일 일부가 요격에 실패해 도심에 떨어졌습니다. 민간인 구조가 시급합니다.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격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네. 아까 봤던 놀라운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실패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이었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10분 후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훈련용 연기였지만 실제 같았습니다. 멀리서 화재 경보음도 들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아까 미사일을 쏘던 병사들이 이번에는 들 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층에 부상자 3명, 지하 주차장에 고립자 7명,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 2명. 같은 병사들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전에는 적을 파괴하는 무기를 다뤘는데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신기하네. 파괴하는 사람과 구조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저도 그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는 군대에서는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부대, 방어하는 부대, 구조하는 부대가 모두 달랐습니다. 전문화의 원칙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구조훈련이 계속됐습니다. 병사들이 GPS를 보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미사일을 쏠 때와 똑같은 장비, 똑같은 정확성이었습니다. 부상자 위치 좌표 확인, 북위 37도 30분 25초, 동경 127도 15분 42초.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한 좌표였습니다. 아까 미사일을 쏠 때와 똑같은 정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니라 구조를 위한 좌표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민간인 역할의 병사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연기였지만 너무 실감났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다리가 아파요. 그 순간 구조대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진지해졌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진심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데리고 나갈게. 조금만 참아. 구조대원이 부드럽게 말하며 아이 역할의 병사를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들것에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끼는 좌표가 적을 파괴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좌표가 사람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정확성이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감동적이네.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핵무기는 단순했습니다. 파괴, 공포, 억제.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시스템은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적을 막고 때로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심박 정상, 혈압 안정. 의료진이 부상자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응급 상황 같았습니다. 구조 완료, 민간인 23명 안전지역 이송 완료. 훈련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박수였습니다. 다른 외국 장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이들의 능력을 의심했었는데 어느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같은 인원이 공격과 구조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구조훈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적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요.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결국 수동적 방어 아닌가요? 적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계속 막기만 할 건가요? 김 대령이 답했습니다. 수동적일까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핵무기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끝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 핵무기의 논리는 상호확증 파괴였습니다. 나를 공격하면 너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 하지만 한국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고 막은 후에는 구조할 수 있다는 확신의 체계.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만약 정말 핵무기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대령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만큼 막고 막지 못한 부분은 구조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에게 방어는 단순히 적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수십 발이 동시에 온다면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김 대령이 답했습니다.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숙소에서 다른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생각할 게 많네.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피에르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다르지. 전혀 다른 철학이야.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지만 오늘 본 것만큼 통합적이지는 않아. 공격에서 방어에서 구조가 하나로 연결된 건 처음 봐. 통합적이라니? 제가 물었습니다. 공격 차단부터 민간인 구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거 말이야. 같은 사람이 같은 기술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마르틴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어. 핵무기 앞에서는 무력하지 않을까? 수백 발이 동시에 온다면?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본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하니까.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정말 확실할까? 무슨 뜻이야?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40cm 오차로 미사일을 요격했을 때의 충격, 같은 병사가 구조작업을 하는 모습, 김 대령의 계속 사는 것이라는 말.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억제력인 거고. 하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상대도 핵무기가 있다면?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 시스템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사용한 후에도 사람이 살 수 있어.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잖아.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의미야? 핵무기는 완벽해야 해.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불완벽해도 계속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틀간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나카가 먼저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결국 방어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적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계속 막기만 할 건가요? 김 대령이 반문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군사 전략에서는 승리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적을 완전히 제압해서 다시는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위협 제거였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김대령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김대령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저들 때문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핵무기의 철학은 공포였습니다. 상대를 두렵게 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한국군의 철학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현실적입니까? 핵무기 앞에서도?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끝나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은 나눌 수 있지만 철학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이요? 네,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왜 사용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말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령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이요?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핵무기도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공포를 통한 억제였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달랐습니다. 직접적인 보호였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 다른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모든 방어가 뚫린다면? 김대령이 답했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구하겠죠.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핵무기는 모든 걸 끝내는 무기지만 여기서 본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사하는 상인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40c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제게 물었습니다. 결론은 뭐야?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건 있어. 뭘 배웠는데? 방패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공포로 만드는 방패와 확신으로 만드는 방패.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 승리인가, 보호인가? 공포인가, 희망인가? 끝인가, 계속인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잖아. 이상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현실도 없어. 지킬 가치가 없다면 뭘 위해 싸우겠어?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좌표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밤새 깨어 있을 것입니다.
핵은 공포로 묶지만 좌표는 방패가 되어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격려했습니다. 두려움이 존경으로 바뀌는데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안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포를 통한 억제일까요? 아니면 확신을 통한 보호일까요? 핵무기가 만드는 공포의 평화일까요? 아니면 좌표가 만드는 희망의 방패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처럼 생각이 바뀌신 분이 있다면 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